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한국인이 즐겨 찾는 가까운 해외 여행지 중에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의 예류지질공원은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인데요. 2,500만 년의 시간이 쌓여 형성된 기암 괴석이 가득한 곳입니다. 파도와 바람이 매일매일 돌과 부딪히며 만들어낸 결과이죠. 내일의 성과는 오늘 무엇을 했느냐가 결정합니다. 인생은 한순간 변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의 결심은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면서 견고한 의지력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괴질로 인해 사망자가 70명 이상에 달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2월 5일 AP통신에 따르면 남부 크왕고주 판지 보건구역에서 지난달 10일부터 25일 사이 괴질로 사망한 환자는 병원 내 사망자 27명과 집에서 숨진 44명을 포함해 총 70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콩고 보건당국에 따르면 감염자 수는 약 380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5세 미만의 어린이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들은 발열, 두통, 기침과 빈혈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병원 사망자 중 10명은 수혈 부족, 나머지 17명은 호흡 곤란이 주요 사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이 발생한 판지 보건구역은 수도 킨샤사에서 약 700km 떨어진 외딴 지역으로 주민의 40%가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취약 지역입니다. 크왕고주 보건 관계자들은 역학조사팀을 급파해 샘플 채취와 질병의 원인 파악에 나섰으며 지역 지도자들은 의약품 공급 부족과 증가하는 감염자 수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장카세아 사무총장은 현재로서는 호흡기 질환으로 추정되지만 실험실 결과를 기다려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이 질병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민주콩고 보건부와 협력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콩고는 이미 변종 엠폭스의 유행의 진원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4만 7천 명 이상이 엠폭스에 감염됐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괴질 확산으로 인해 민주콩고의 취약한 보건 시스템과 국제보건기구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잠재적 도발에 대비해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미국 뉴스위크에 따르면 수년 내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하거나 사이버 테러와 정보전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드리우스 코빌리우스 유럽연합 방위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9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년에서 8년 이내에 대규모 대결을 준비할 것이라는 점에서 회원국 국방 강요와 나토 사령관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나토 회원국들은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군사 및 민간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러시아와의 전면적 충돌을 가정한 1,000페이지 분량의 독일 작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은 동유럽 지역으로 나토 병력을 이송하고 주요 시설물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 3국도 군수품 공급망 구축과 국경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했으며 리투아니아는 국경에 대전차 방어 시설을 설치하고 국방비를 장기적으로 GDP의 4%까지 증액할 계획입니다. 폴란드는 2025년까지 GDP의 5%를 군사비로 지출하기로 했고 에스토니아는 국방비 비중을 2026년까지 3.7%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민간인 보호를 위한 준비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5,000개의 지하 건물을 공습 대피소로 지정했으며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전시 상황에 대한 국민 안내서를 발간하고 대비책을 공유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도 방어 능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영국은 국방비를 GDP의 2.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프랑스와 독일은 올해 국방비를 나토 목표치인 GDP의 2% 수준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나토 회원국들은 군사적 대비를 넘어 민간 방어와 국제 공조를 강화하며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일본의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일본 미야자키현 동부해역 휴가나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해 규슈와 시코쿠 지역에 지진 해일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강한 진동이 관측되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경계 지역으로 과거에도 대규모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1944년 쇼와 도난카이 지진과 1946년 쇼와 난카이 지진 이후 약 80년이 지난 지금 이 지역에서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2019년부터 규모 6.8 이상의 지진 발생 시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정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번 휴가나다 지진 때 해당 정보가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이후 큰 이상이 관측되지 않아 일주일 만에 해제됐지만 대지진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식료품과 연료 비축, 피난 경로 점검, 가족 간 연락 방법 확인 등 대비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카이 트로프 지진은 30년 내 발생 확률이 80%에 이르러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국토의 이동과 또 판 내부 응력 변화가 국내 지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충북 괴산, 인천 강화, 전북 장수 등 국내 여러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확정하며 내진 설계와 보강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28년까지 87%로 끌어올리고 2035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공공시설 내진 보강 공사비의 50%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며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비용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내진 성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 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은 지진 대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정책 확산과 기술 공유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체험 훈련을 통해 국민이 지진 대응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지진 가능성과 국내 지진 발생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철저한 대비를 지속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에서도 논문 공작 문제에 따른 연구 부정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논문 공작은 질 낮거나 허위로 작성된 논문을 만들어 연구자들에게 저자 자격을 판매하거나 학술지 게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그동안 주로 중국과 인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됐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발간한 논문 공작 관련 이슈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으로 한국 소속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 44건이 논문 공작 문제로 철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 논문 취소 감시 사이트 리트렉션 워치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철회된 논문 중 한국 소속 저자 65명 가운데 46명이 외국인으로 추정되며 주로 중국과 인도 출신 유학생들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들은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에 소속된 상태에서 논문 공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가 된 논문은 우석대, 상명대, 군산대와 단국대 등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대부분 국내 유학생이 주체였지만 일부는 한국인 연구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흰다위와 같은 인도 출판사 계열의 학술지가 대규모 연구 부정 사례를 확인하며 8,000건 이상의 논문을 철회했는데 이 가운데 44건이 한국 연구자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흰다위는 학술지에서 연구 부정을 엄격히 조사하며 논문 철회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그동안 논문 공작 문제에서 안전지대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2021년 12월 이후 철회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대다수가 유학생 관련 사례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와 학계는 연구 부정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이 12월 9일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우주의 나이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계산을 단 5분 만에 수행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발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미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구글의 새로운 양자 컴퓨터는 윌로우라는 반도체를 탑재해 기존의 컴퓨팅 한계를 뛰어넘는 성능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구글의 연구에 따르면 이 양자 컴퓨터는 10세틸리언 년이 걸릴 계산을 단 5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아직 실험적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이번 연구는 기술의 진보를 나타내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0과 1의 이진법 기반 컴퓨팅과는 달리 큐비트라는 양자 상태를 활용해 작동합니다. 큐비트는 동시에 0과 1의 상태를 가질 수 있어 큐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계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복잡한 계산도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양자 컴퓨터는 계산 중 발생하는 오류를 자동으로 보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기존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문제였던 오류율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구글의 양자 컴퓨터가 오류 보정 한계를 돌파했다고 강조한 네이처 논문에서도 확인됩니다. 양자 컴퓨터 개발은 현재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최첨단 분야입니다. 미국에서는 구글, IBM, 인텔과 같은 대기업이 앞장서고 있으며 중국은 정부가 약 22조 원을 투자하며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글의 연구는 현실적 활용보다는 양자 컴퓨터 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가 의약품 개발과 같은 실제 문제에 양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합니다. 구글이 성공했다고 밝힌 계산은 난수 생성 같은 특정 실험적 작업으로 실질적인 응용 단계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양자 컴퓨터의 높은 오류율이 걸림돌이지만 구글은 큐비트 수를 늘려 오류를 기하급수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미국 칼테크의 존 프리스킬 교수는 양자 컴퓨터는 수십 년 뒤에는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연구가 인류의 기술적 도약을 상징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실용화는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며 향후 과학, 산업,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동영상 생성 AI 모델 소라를 공식 출시하며 글로벌 AI 시장의 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인데요. 소라는 텍스트, 이미지, 기존 동영상을 입력받아 새로운 고화질 동영상을 생성하거나 빠진 프레임을 채우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모델은 창작자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오늘 시연을 통해 블렌드 기능을 선보였는데요. 이 기능은 두 이미지를 결합해 자연스러운 동영상을 생성하는 기술로 사용자들의 창의적인 표현을 극대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라는 챗GPT의 플러스와 프로 구독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어 기존 유료 사용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유럽과 영국은 IT 규제 강화로 출시 일정이 다소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번 소라의 출시는 구글의 비오, 메타 플랫폼의 무비젠 등과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올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동영상이 전년 대비 900%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AI 윤리 문제와 법적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아 66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 원을 추가로 투자받으며 기업 가치 1,570억 달러, 약 225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생성형 AI 기술이 앞으로 광고, 게임,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평균 약 43%의 매출 성장을 이끌며 2032년에는 시장 규모가 1조 3천억 달러, 한화로 약 1,862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로써 오픈 AI는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의 기존 AI 모델에서 벗어나 동영상 생성 AI라는 새로운 영역까지 성공적으로 확장하며 글로벌 AI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6시간 만에 종료된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로 평가받는 동시에 전 세계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P통신은 6시간의 파워게임 끝에 지켜진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신속히 종료된 것은 삼권 분립과 시민 참여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AP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시간 만에 190명의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투표에 나선 점, 그리고 국회 앞에 몰려든 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가 사태 해결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장갑차가 국회로 이동하며 과거 독재 정권을 떠올리게 했지만 군대와 경찰이 충돌 없이 상황을 종료한 점을 한국 민주주의의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AP는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반영한 예외적인 사례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군대를 이용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윤 대통령의 행동이 친위 쿠데타의 정의에 부합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친위 쿠데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카네기 멜론대와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1945년 이후 발생한 46건의 친위 쿠데타 중 10건이 최근 10년 동안 일어났으며 이 중 약 80%가 성공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는 스마트폰과 유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여론이 실시간으로 움직였던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이번 사건에서 기술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P는 이번 사태가 미국과 같은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한국과 같은 대중의 참여나 야당의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재임 시 민주주의의 기둥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트럼프가 과거 생방송에서 권력 남용에 대해 첫날만 빼고라는 답변을 했던 발언을 다시 조명했습니다. AP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권위주의가 부상하는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례로 주목할 만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승리로 간주될 수 있다며 다른 국가에서는 유사한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전력을 집중하면서 시리아에서의 입지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8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매몰된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치른 대가는 지정학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리아는 러시아의 지중해 진출과 군사적 영향력 투사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서부 타르투스 해군기지와 흐메이민 공군기지를 통해 아프리카와 중동의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리아 내 반군이 제2도시 알레포를 점령하고 수도 다마스쿠스로 진격하면서 러시아는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시리아 주둔 병력과 군사 자산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대거 이동시킨 결과로 풀이됩니다. 뉴욕타임즈는 과거 시리아에서의 러시아 역할은 킹메이커였지만 이제는 구경꾼으로 전락했다며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가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외교적 입지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유진 루머 러시아 유라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시리아에서 반군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러시아는 중동에서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이는 군사작전뿐 아니라 외교적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13년 만에 반군의 승리로 사실상 종식되었으며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러시아로 망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타르투스와 흐메이민 기지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 들어설 시리아 정부 및 반군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시리아에서 군사 자산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전쟁연구소는 시리아 기지 상실은 러시아의 군수 지원과 아프리카 작전의 심각한 차질을 야기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글로벌 영향력이 위축될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역에 군함과 해경국 공선을 동원해 사상 최대 규모인 백척을 전개하며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1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군이 사실상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중국은 제1도련선을 따라 군함과 공선을 배치했으며 대만을 겨냥한 전투태세를 갖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부전구 소속 군함뿐 아니라 북부전구와 남부전구의 함선도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련선은 중국이 근해 방위를 위해 설정한 전략적 경계선으로 제1도련선은 일본 규슈에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해역을 포함합니다. 이 도련선은 중국 본토 주변의 완충지대 확보와 해상 주권 주장 강화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의 이번 훈련이 대만 봉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대만과 가까운 푸젠성과 저장성 동측 공역 7곳에서 허가 없는 항공기 진입을 금지했으며 해당 구역에서 공중 군사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대만 라이 칭더 총통의 해외 순방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라이 총통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가를 방문했으며 지난 6일 팔라우에서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 정치인들의 해외 방문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군사훈련이 라이 총통의 해외 순방에 대한 항의 목적의 무력 시위로 대만을 향한 중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진행한 엠폭스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글로벌 임상시험이 모두 실패로 끝나면서 새로운 치료제의 모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는 12월 10일 발표를 통해 경증 및 중증 클레이드 2형 엠폭스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 중간 분석 결과 테코비리마트가 병변 해소나 통증 개선에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톰프 임상시험은 2022년 9월부터 미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일본, 태국 등 719명의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약물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아 데이터 안정성 모니터링 위원회의 권고로 추가 환자 등록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 국립보건원이 후원한 엠폭스 치료제 임상시험은 사실상 모두 실패로 귀결되었습니다. 앞서 2022년 콩고에서 시작된 클레이드 1형 엠폭스에 대한 팜007 임상에서도 약물 효능이 위약군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며 실패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엠폭스는 2022년 변종 클레이드 2형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아프리카를 포함한 20개국에서 5만 9천 건 이상의 확진 사례와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으며 특히 전파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은 새로운 변종 클레이드 1B형이 가파르게 확산하며 위협을 키우고 있습니다. 변종 클레이드 1B형은 급성 발열과 수포성 발진을 동반하며 어린이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엠폭스는 현재 WHO, FDA, EMA 등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 치료제와 백신이 사용되고 있지만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FDA 승인 약물 중 니클로사마이드가 엠폭스 치료제 후보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WHO는 지난 8월 엠폭스와 관련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재선포하며 전 세계적인 위기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임상 실패는 글로벌 헬스케어 커뮤니티에 큰 과제를 남기며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연구 투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2025년 가톨릭 최대 순례 행사인 희년을 맞아 로마 방문객 수가 지난해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탈리아 관광연구소는 내년 로마 방문객 수를 약 3,500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2022년 방문객 1,300만 명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 로마의 혼잡과 관광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희년을 맞아 숙박비와 식비 등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로마 방문객들은 숙박시설 유형에 따라 하루 5에서 12유로의 여행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로마의 숙박시설 총 객실 수가 40만 개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순례자들은 숙박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로마 외곽의 야영장에서 머물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시는 순례객 수용을 위해 도시 전반의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트레비 분수와 나보나 광장의 4대강 분수 등 주요 관광 명소가 재정비 중이며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 네크로폴리스는 정비를 위해 임시 폐쇄된 상태로 모든 시설은 희년이 시작되는 성탄절 전날 재개방될 예정입니다. 여행 전문가들은 가톨릭 신도가 아니라면 2025년 로마 방문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희년 동안 관광 명소는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며 특히 부활절이 있는 4월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 입장을 위해 하루 종일 줄을 서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철인 1월과 2월 방문이 비교적 여유롭고 쾌적할 것이라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희년은 1300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도입한 행사로 로마 순례를 통해 신도의 죄를 사면받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는데요. 이후 100년, 50년, 현재의 25년 주기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희년은 올해 성탄절 전날 시작해 2026년 1월 6일 공현 대축일에 종료됩니다. 희년은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에 성스러운 문을 여는 의식으로 시작됩니다. 이 문은 순례자들이 통과해야 죄를 사면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깃들어 있어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025년 희년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기회로 여겨지지만 비신도 방문객들은 혼잡과 비용 상승 등 현실적인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뇌는 생애 동안 3번의 노화 정점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이처 노화에 발표된 이 연구는 뇌 노화와 관련된 특정 단백질 수치가 57세, 70세, 78세에 급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중국 정저우대 제1병원의 연구진은 45세에서 82세 사이에 1만 1천 명의 뇌 MRI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뇌의 부피와 표면적 같은 생리적 특징을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진은 개인의 뇌 연령을 추정하고 실제 연령과 비교해 뇌의 노화 정도를 평가했습니다. 또한 참가자 중 약 5천 명의 혈액에서 3천 개의 단백질 농도를 측정해 혈액 내 단백질 변화가 뇌 노화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혈액은 뇌와 신체의 다른 부분을 연결하므로 혈액 속 단백질 농도 변화는 뇌 내에 유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분석 결과 혈액 내 농도가 생물학적 뇌 연령과 유의미하게 연관된 13가지 단백질이 확인되었습니다. 세포 스트레스나 염증과 관련된 단백질은 뇌 노화와 함께 증가했지만 세포 재생이나 뇌 기능 유지에 관여하는 단백질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브레비칸으로 알려진 단백질은 뇌 노화와 가장 강력한 연관성을 나타냈습니다. 이 단백질은 나이가 들수록 농도가 감소하며 치매와 뇌졸중과 같은 질환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 13가지 단백질의 농도가 57세, 70세, 78세의 최고조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는 뇌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50대 후반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70세와 70대 후반이 뇌 노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연구진은 특정 연령대가 뇌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개입 시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 결과는 뇌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와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 새로운 치료 전략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미주 지역에서 댕기열 감염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심각한 보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미주본부인 범미보건기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미주 지역에서 보고된 댕기열 감염 사례는 약 1260만 건으로 1980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작년 기록인 456만 9,464건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수치로 사망자 수도 7,700명을 넘어서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와 멕시코에서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이들 네 나라의 감염자는 전체의 약 90%, 사망자는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외딴 섬 지역인 푸에르토리코와 칠레 이스터 섬에서도 1분기에만 수백 명의 감염자가 보고되며 댕기열의 확산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범미보건기구는 댕기열은 어린이에게 특히 치명적이며 과테말라의 경우 사망자의 70%가 미성년자였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댕기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상 고온과 급속한 도시화, 또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열악한 위상 생태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댕기열 맥의 모기의 개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댕기열은 댕기 바이러스를 가진 이집트 숲모기와 흰줄 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잠복기 이후 고열, 두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약 일주일 안에 후유증 없이 회복되지만 드물게 합병증이 발생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태라 예방이 최선의 대책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행 지역을 방문한 후 댕기열에 걸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보고된 댕기열 환자는 206명으로 2022년에 103명에 비해 2배 증가했습니다.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한국인이 댕기열로 인해 현지에서 사망한 사례도 발생한 바 있어서 해외여행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자 지구의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며 어린이들이 심각한 트라우마와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일 가자 지구에서 아동 구호단체 워차일드의 지원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를 인용해 96%의 어린이들이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끼고 49%는 트라우마로 인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 대상 어린이들의 79%가 악몽에 시달렸고 73%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심리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가자지구 내 504명의 어린이 부모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 가정은 자녀가 다치거나 장애를 가지게 되었거나 또 부모를 잃은 가정이었습니다. 응답자 중 60% 이상은 전쟁 중 트라우마를 경험했으며 일부는 여러 차례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보고서는 어린이들이 공포와 불안,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심리적 피해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 지구에서 부모와 헤어진 아동은 약 1만 7천 명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가자 지구에서 4만 4천여 명이 사망했으며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44%가 18세 이하 어린이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유엔 총회는 같은 날 가자 지구에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지속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58표, 반대 9표, 기권 13표로 채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미국은 인질 석방을 전제 조건으로 한 휴전을 요구하며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결의안 표결 전 유엔 회원국 대표들은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지적하며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슬로베니아 대표는 가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파괴됐다며 국제사회의 무관심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날에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계속되어 가자 지구에서 최소 33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어린이들이 포함됐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전했습니다. 전쟁의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가자 지구 어린이들의 심리적 고통과 생존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지구 온난화와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약 400만 마리로 추정되던 바다오리 개체군이 절반 이상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2일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게재된 연구를 인용해 이번 발견이 단일 야생 조류종이나 야생 포유류의 죽음으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래스카는 전 세계 바다오리의 약 25%가 서식하는 주요 서식지로 특히 큰 부리 바다오리가 밀집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 따르면 바다오리는 해수 온난화로 인해 바다 생태계가 무너지는 도미노 효과에 직면하며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해수 온도 상승으로 어류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일부 종이 멸종하면서 바다오리의 먹이 생태계가 붕괴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블롭이라 불리는 대규모의 고온 해수 유입이 생태계를 파괴하며 바다오리 떼의 대규모 폐사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바다오리 떼가 더 이상 복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현상을 생태계 파괴의 심각한 경고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대양은 수십 년 동안 화석 연료 연소와 열대우림 파괴 등 인간 활동에서 발생한 과도한 열의 약 90%를 흡수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산호초와 다시마 숲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올해에도 대양의 표면 온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해양 온난화 현상이 바다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이번 바다오리 집단 폐사 사건은 지구 생태계 위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